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김숙진입니다. 오늘은 모 출판사 대표와 책 출판에 관한 미팅이 있어서 차를 몰며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하늘의 뭉게구름과 고운 단풍으로 물든 가로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무엇보다 따뜻한 가을 햇살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문득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고 돌봐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학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을 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리반에서 펴내고 강영준 작가가 쓴 친애하는 내 마음에게 라는 책입니다. 보통 문학작품에는 작가가 가진 심리적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작품 속 주인공의 심리를 찬찬히 살펴보면 주인공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간 무심히 방치해왔던 나의 마음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실수를 한다. 그런데 말실수에는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욕망이 표현될 때가 적지 않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겉과 속이 늘 같을 수는 없다. 겉과 속이 다를 때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사실 말실수는 애교에 가깝다.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어디 한둘일까.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인기 배우, 정치인, 작가가 알고 보니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종종 있지 않은가.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 마음이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마음은 늘 한결같지 않고 스스로 통제하기도 어렵다. 또 서로 다른 마음이 내 안에서 다투기도 한다. 내적 갈등, 번뇌, 망상, 고뇌, 번민. 어째서 이런 말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존재할까? 그것은 내 안의 다른 마음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서로 다투기 때문이 아닌가. 내 안에 존재하는 복잡한 마음들, 그 실체를 어떻게 들여다볼까? 현대소설의 고전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의 무늬들을 한 겹씩 벗겨보자. 오키는 6살 난 여자아이다. 오키네 식구는 오키와 어머니 이렇게 둘이다. 중학교를 다니는 외삼촌도 함께 지내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울 만큼 밖으로 쏘다닌다. 사람들은 오키 어머니를 두고 과부라고 부른다. 외할머니 이야기대로라면 오키 아버지는 오키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오키가 없을 때 장롱 속에서 아주 가끔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고는 했다. 어느 날 낯선 아저씨가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의 옛 친구라는데 근처 학교의 선생님으로 오게 되어 그날부터 오키네 집에서 하숙을 하기로 했다. 오키는 까닭없이 아저씨가 친근하게 느껴졌고 아저씨도 오키를 아주 귀여워해 주었다. 오키는 아저씨 방에 놀러 가서 그림책도 보고
과자도 가끔 얻어먹었다. 하루는 아저씨가 점심 먹고 있을 때였다. 오키는 스스럼 없이 아저씨 옆에 앉았다. 아저씨는 오키에게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삶은 달걀. 그러자 아저씨는 오키가 좋아하는 달걀을 집어주었다. 오키는 달걀을 먹으며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나도 삶은 달걀. 오키는 그 즉시 엄마에게 쫓아가 사랑 손님이 달걀을 좋아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오키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이상하게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달걀을 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키는 아저씨와 함께 뒷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랑 아저씨를 오키의 아빠로 오해하며 인사를 했다. 그러자 오키는 아저씨가 진짜 자기 아빠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말을 아저씨한테 건넸다. 오키는 아저씨도 그 말을 좋아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저씨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오키를 나무라며 말했다.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이상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일요일 예배당에서 오키가 아저씨에게 아른 체를 하자 아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오키를 외면했다. 어머니도 이상했다. 아저씨가 예배당에 왔다고 말하자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홍당무처럼 빨개지는 것이 아닌가. 며칠 후 오키는 유치원에서 꽃병에 든 꽃을 두어 송이 집으로 가져왔다.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는 줄 알고 몰래 가져온 것이다. 어머니는 꽃을 보더니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다.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줘.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이 꽃보다도 더 빨갛게 되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키야, 그런 거 받아오면 안 돼. 프로이트. 억압받는 욕망에 주목하다. 주요 속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한눈에 봐도 과부와 사랑 손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평소보다 달걀을 더 많이 사는 어머니. 기독교 신자도 아니면서 예배당에 찾아온 사랑 손님.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서로 좋아하면 자주 보면서 애정을 쌓으면 좋을 텐데 계속 거리를 둔다. 심지어 사랑 손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오키를 나무라고, 어머니는 아저씨한테 꽃을 받아오면 안 된다고 오키를 다그치기까지 한다. 대체 둘은 왜 그런 걸까? 정답은 단순하다. 상대에게 끌리는 마음과 그러면 안 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끌리는데 의식은 안 된다고 명령한다. 어째서 마음은 이렇게 복잡할까?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떠올려 본다면 남편 친구에 대한 욕망이나 죽은 친구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그저 정신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욕망일 뿐이다. 이런 외면받는 욕망에 주목한 사람이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빈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정신과 의사로 취업해서 히스테리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다.
당시 그 유명한 신경과 의사 샤르코에게 최면술까지 익힐 만큼 열정적이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프로이트가 진료한 사람들은 상류층 여성들이었는데 주로 히스테리 환자들이었다. 그 당시 사회는 여성에게 성적 억압이 엄격하게 이루어진 때였다. 성행위는 오직 임신을 위해서만 허용되었을 뿐 여성에게는 욕망 자체가 금지되고 있었다. 프로이트가 주목한 것은 이 부분이었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여성들에게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억눌러왔던 감정을 남김없이 말해보라고 일렀다. 그러자 여성들은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것들을 본물처럼 쏟아냈다. 그것들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의 억압된 성욕이었다. 부정한 마음이라고 억압해왔던 마음. 그 마음을 쏟아내자 거짓말처럼 환자들의 증상이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다. 억압된 마음.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복잡한 인간의 정신작용을 설명하는 실마리를 프로이트가 밝혀낸 것이다. 프로이트는 마음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과 속에 존재하는 마음으로 나누었다.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 아래에 존재하는 정신, 곧 무의식이 일정하게 작용한다고 여겼다. 그는 정신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전의식이다. 유명한 빙산의 비유를 떠올려보자.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다. 바다 위에 떠오른 빙산의 일부를 가리키는 말인데 가라앉은 부분에 비해 수면 위에 떠오른 부분이 작다는 뜻이다.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은 이런 빙산을 떠올리면 간단하다. 의식은 해수면 위로 올라온 빙산의 뾰족한 부분이고 무의식은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며 전의식은 파도에 의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부분에 해당한다. 가장 먼저 무의식이란 아무리 의식하려고 노력해도 의식할 수 없는 정신이다. 해수면 아래 깊이 있는 빙산을 확인하려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북극바다에 들어가면 얼마 못 가서 저체온증으로 죽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다. 무의식을 현실에서 관찰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의 어두운 골짜기에 존재한다. 이런 무의식은 현실에서 의식과 소통하지 못한다. 강력한 금기가 무의식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의식 안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프로이트는 무의식에는 의식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보았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망령들이 갇혀 있는 곳. 그것이 무의식이다. 폭력적인 생각, 성적으로 뒤틀린 욕망, 혹은 극도의 복수심이나 공포 등 눈 씻고 봐도 합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무의식 속에 갇혀 뜨거운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다. 쾌락 원칙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무의식이다. 그렇다면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나타난 무의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에 대한 욕망이다.
무의식 속에는 성적인 욕망이 늘 꿈틀대고 있는데 마침 서로에게 적당한 존재가 나타났으니 어서 사랑을 성취하고 싶다. 달걀도 더 사고 같이 교회도 가고 함께 살맛대며 살고 싶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죽은 남편, 죽은 친구에 대한 기억이 이들을 가로막는다. 내내 잊고 지냈는데 이제 사랑할 대상이 생기니 죽은 남편, 죽은 친구가 불쑥 떠오른다. 먹고 살기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떠오르던 남편. 그가 무의식에게 충고한다. 안 돼. 이건 배신이라고. 바로 전의식의 외침이다. 전의식은 무의식 위에 그리고 의식의 바로 아래 존재한다. 다시 빙산을 떠올려 보자. 수면 근처에 있는 빙산은 물결의 흐름에 따라 때때로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한다. 평상시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어느 순간 떠오르는 정신. 그러다 다시 잊히기를 반복하는 마음. 그것이 전의식이다. 헤어졌던 첫사랑을 떠올려 보라. 평소에 첫사랑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갑자기 첫사랑이 좋아하던 음악이 우연히 라디오에서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잊었던 첫사랑의 모습이 떠오른다. 전의식은 바로 그런 것이다. 갑자기 수면 위에 솟았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 어린 시절의 추억. 소년 시절 기숙사에서 몰래 끓여 먹던 라면의 맛. 가끔씩 떠오르는 죽은 남편에 대한 기억. 이런 것이 모두 전의식이다. 마지막으로 의식이란 우리가 생활하면서 인식할 수 있는 정신을 말한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빙산. 그것은 눈으로 관찰 가능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 그것이 의식이다. 의식은 현실 원칙에 의해 작동한다. 현실 원칙이라고 하니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히 말해서 현실에서 지켜야 할 원리가 곧 현실 원칙이다.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 질서, 금기가 작동하는 것이 의식의 세계다. 그럼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주인공들의 의식은 무엇일까? 작품에 쓰인 연도가 단서다. 이 작품은 1930년도에 쓰였다. 그리고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사회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고 있었다. 재혼한 여자는 부도덕하다는 것. 그런 여자는 환양년이라고 비난해도 마땅하다는 것. 이것이 사회적 기준이었고 그 당시 논리였다. 바로 이것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지닌 의식이었다. 그러니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두 사람은 욕망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쫓아내야 한다. 욕망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현실 원칙이 깨지고 말 테니 말이다. 어떠셨나요? 저는 새로운 책을 읽을 때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친구를 만나 보람된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밤에 운동 삼아 걷다 보면 날씨가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감기에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유익한 좋은 책을 골라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책 읽어주는 여자 김숙진이었습니다.